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일단 오늘은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하지 말고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5월 중순부터죠. 제가 5월 한 중순 정도부터 이제 사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종목은 근데 좀 차등을 둬야 된다. 시장보다 약한 종목은 좀 주의하고 강한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나, 좌우간 시황에 대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박스권 정도의 반등 전략으로 가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레벨 다운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레벨 다운이 돼 버려서 틀렸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지만 포지션에 대한 제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일단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좀 많고, 미리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 이후에 6시에 제가 또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할 텐데, 거기서 종목들까지 좀 더 부연을 해서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요.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폭락세가 다시 나왔느냐, 단기적인 급락세가 나왔느냐, 물가 때문인데요. 이제 물가가 3월 정점론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3월 정점론인데, 여기서 이제 8.5%가 나왔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전망이 지난달이 8.3이었고, 전망도 8.3이었어요. 좀 예상보다, 왜냐면 휘발유 가격 같은 것들이, 물가가 그래도 원재료 가격도 비싸고 미국의 CPI의 휘발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하니 8.3보다 좀 높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저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숫자가 8.5를 넘어버려서 충격을 좀 강하게 받은 거죠. 코어는 3월이 아직까지는 고점이 맞아요. 코어는 이제 식료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이 빠집니다. 식료품이랑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코어를 우리가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왜냐면 식료품하고 에너지는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잖아요. 곡물 가격이랑 원유가,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코어를 사실상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코어도 사실 낮지는 않죠. 6%니까. 그런데 이게 헤드라인 CPI가 8.5로 워낙 높다 보니까 충격의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생리 다 지난 얘기라서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하는데 그냥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6월 FMC, 7월 FMC, 9월 FMC, 11월, 12월 FMC 회의가 이렇게 이제 4번 남았죠. 이제 어제 FMC 결과가 나왔으니까 0.5%, 0.5%, 그리고 9월은 0.25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둘기파는 9월부터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런 코멘트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부터 반등을 했던 건데, 이 CPI 충격이 나오면서 갑자기 0.75, 이게 또 0.75, 그리고 연기 0.5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석 달간의 정책금리 목표가 1%가 변동이 생긴 거예요. 1%. 엄청난 거죠. 미국의 정책금리 1%가 석 달 만에, 석 달 내에 목표 금리 전망이 지난주와 금요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시장이 크게 이에 대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를 프라이싱 한 거죠.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나흘간의 급락이 나왔고,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예상했던 0.75%가 나왔어요. 다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들. 그리고 연준에 대한 신뢰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통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달도 0.5에서 0.75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고, 그리고 실업률 전망을 4%로 높여 잡으면서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은 부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착륙의 소프트 랜딩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접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의 요인이기도 한데, 그냥 후폭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크게 해결된 건 없고 악재가 노출된 그에 대한 안도 반등은 나왔지만 재해석하는 거 아니야? 연준이 경기 전망을 좀 후퇴시킨 건 분명한데, 근데 이건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저는 시장의 요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더 강력한 통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게 시장의 의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 전망을 좀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까지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피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없어졌어요. 이건 이제 경기를 조금은 일시적으로 둔화를 감내하고서라도 강력하게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데에 대해서 전일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0.75라는 퍼센테이지 숫자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노출됐다, 오픈됐고 다음 달 스케줄과 점도표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게 3월 회의 이후에 점도표를 한번 보여드렸죠. 요게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는 뭐랄까 버블이 빠졌을 때 후유증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IT 버블 이후에 엄청난 분식회계와 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날 때는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기 조금 안 좋은 건 나쁘지 않아.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되도 않는 비즈니스 모델들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런 거 다 망해야 돼. 일론 머스크조차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타트업이라 합시고 전혀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의 돈이 그냥 막 몰려 들어갔었어요. 그게 불과 올해 연초까지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 차가워졌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취약한 자산, 다시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없거나,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은 주식군이나 뭐 자산군은 버티는 것이고, 퀄리티가 없는 쪽은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랄까 디폴트 나는 거죠. 그게 지금 가상자산이 돼 있죠. 제일 첫 번째 관련 데미지를 크게 입는 쪽이 가상자산이 돼 있는데, 뭐 제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지난 5월 CPI 나왔을 때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테라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번 6월 CPI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 자체는 아니지만 ST 이더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뭐 대출 자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게 가격 스테이블에 문제가 좀 생겨서 이더리움이 7일간 35% 급락을 했어요. 사실상 비트코인 이게 뭐 코인을 저는 매매하거나 거래하진 않지만 주식 유동성 때문에 이전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 비트코인 이외에는 다 알트코인,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그냥 뭐랄까 대안으로서 거래하는 코인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쪽에서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뭐 비트코인이 지금 2만 불까지 내려왔고 아까 이게 지금 표시된 게 원화네요. 제가 원래 보통 달러로 보는데 2만 불까지도 지금 위협을 했었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걸 제가 궁극적으로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만 뭐 이더리움 깨지든 뭐 비트코인이 2만 불 깨지든 말든 뭐 비트코인에서 시장에서 마진콜이 나오든 말든 저는 그게 금융시장 전반에 문제 생긴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보편적인 거래 자산이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을 선호하고 기존의 레거시 금융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 가상자산 거래를 안 합니다. 저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문제 때문에 메인 금융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되고는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드 채권 금리, 이게 이제 취약 자산을 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긴축할 수 있다, 뭐 경기가 좀 그 때문에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건 아주 일반적 상황입니다. 이건 당연히 미국이 재작년부터 이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고 작년도 연초부터죠. 실제로 이제
금리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당연한 현상인데, 이게 지금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와 정크 등급 이하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투자하는데 무위험 자산인 미국채에 투자하면은 지금 3.5% 금리 받을 수 있어. 근데 제가 돈을 가진 입장에서 너네 회사처럼 부실한 회사에 내가 투자할 이유가 있어? 우리 이자 5% 더 줄게. 이게 그 위험 프리미엄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신용 위험의 레벨을 측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높아지면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부실 자산들, 좀 더 신뢰도가 약한 채권 시장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익스포저가 노출되어 있는 금융사들에서도 뭔가 이렇게 대손 삼각 문제가 좀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선이 5%고요.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선이 한 7.5% 정도 되는데, 과거에 사실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금융위기죠. 이거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는데 보세요. 20%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채 이상의 위험 자산들을 거래를 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20%의 비용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파산 위험, 상대방 거래 위험을 크게 봤다는 거고, 이게 이제 거래 상대방 위험인 시스템 위험, 금융 위험이에요. 금융 위기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좀 치솟았던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신용 강등, S&P의 미국 신용 강등 조치가 나오면서 이 당시에 이제 피그스 국가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디폴트 위험들이 크게 증가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그 당시 한 9%대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상당히 그 위험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던 거죠. 요때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신용위험의 거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은 여기는 사실상 신용위험 구간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의 금리 인상기죠. 금리 인상기입니다. 여기가 금리 인상기고, 그리고 2020년대 여기가 이제 팬데믹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10% 이상 또 폭등을 했던 거죠. 이때 이제 연준이 막 회사채 매입하고 했던 그 상황. 그리고 요 2008년도 2018년 19년에 여기가 QT를 했던 구간인데, 여기는 뭐 크게 신용위험까지는 문제는 없었어요. 신용위험까지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이 한 4.95%의 빨간 선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근데 5% 정도에서부터 막 이렇게 회사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보이진 않고, 요게 진짜 문제가 생기려면 한 7.5, 8 정도가 되면은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의 시장을 여러분들이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부진하니까 무섭잖아요. 이게 상당히 심리전인데, 괜찮게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한 대 더 때리면은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공포가, 미지에서 오는 공포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신용위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스템 위험 같은 거 있죠. 요즘 뭐 보니까 그동안은 뭐 시장에 대해서 괜찮다고 했던 수많은 분석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2100 얘기하고 2200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막 부르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3300포인트 찍을 때 주식 다 팔아야 된다. 그때 위험하다 그랬죠, 오히려. 이 절대 계속 갈 수 없다고. 그때 3600 부르고 4000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주식은요, 올라가는 게 어느 이상 가면 더 계속 끝없이 갈 것 같고, 사람의 심리예요, 그게 바로.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주식은 도박적 마인드가, 센티멘트가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투자 자산이 있죠. 대상이 있죠.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은 뭐 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가상자산, 크립토는 밸류에이션이 없잖아요. 그죠? 10,000불 갔던 게 10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밸류, 가치 자체가 없는 거니 가상이니까.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은 기업들이잖아요. 영업 활동을 해서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들이 있어요. 내가 투자한 주식 시장에는 유형적인 가치가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코스피 밸류가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금융위기나 뭐 팬데믹이나 아주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던 역사적인 밸류가 뭐 0.8 PB 나오고 뭐 8배수대 PE 나오고 이랬었는데 일반적인 상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위기라든지 그 금융위기가 신용위기 그 뭐랄까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던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을 못 믿는 상황, 미국 뱅크런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팬데믹 상황은 거의 전시 상황 아닙니까? 경제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거의 전시 상황. 그죠? 요런 게 바로 실물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던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일부 정크 등급의 회사채 문제 생기고 뭐 일부 미국에서 뭐 기업들이나 혹은 이머징 쪽에 일부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아요. 과거 2009년도에 두바이가 디폴트를 맞았죠. 그때 시장이 하루 급락했다가 바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시스템 위기가 그렇게 함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지금 그런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면 미국이 긴축한다 뭐 그런 일정 1차적인 프라이싱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스 의견을 드리는 거고 주식을 이제는 좀 들고 가도 되지 않나 당분간은 라고 보는 겁니다. 경기 나빠진다, 나빠질 수 있다, 그것까지 저는 기술적 가격적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의 조정은 PER이 빠진 거예요. PER이 이건 PER은 돈이잖아요. 그죠? 예, PER 곱하기 EPS. EPS가 뭐냐?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죠? 이게 실적이에요. 요거 두 가지가 주가가 되죠. 요거 두 가지가 주가가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동성 빠져가지고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미국의 PER이 뭐 24배에서 지금 16배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우리 시장 PER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3배, 14배 있다가 뭐 10배수 대 이하, 9배수 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완전하게 감소하면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익이 감소하면. 그럼 PER은 올라가니까. PER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돈이 빠졌으니까 이익이 빠지면 주가가 더 떨어지겠죠. 그거 확인하는 게 언제예요? 2분기 확인하고 하반기 가이던스 나오고 내년 가이던스 조정되는 실적 시즌이 한 7월, 8월 달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6월 달에 저는 뭐 추가 데미지 이제 나올 거 있나? 다 나온 거 아닌가 얼추? 여기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일단 시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식을 다시 팔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을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가 유독 이번에 좀 약하죠.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달러가 강하고 그리고 유가가 비싸고 이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몇 달째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예, 그죠? 거기에다가 제가 반도체 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반도체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고. 반도체가 지금 하방 사이클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오더컷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반기 주문을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예상했던 하반기 주문 양을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 전망 줄어들겠죠. 지금 공급 과잉 상황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서 반도체도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6만 이하, 하이닉스 뭐 지금부터 정도면은 저가 매수하면은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어차피 반도체라는 게 그래요. 공급 과잉 돼가지고 쭉 주가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때 밑에서 사 모으면 다시 또 업사이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이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은 뭐 싸게 사서 모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딱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메리트가 지금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약하다. 거기에다가 동학개미들 이제 시장에 실망하고 유동성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받아주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리가 완전히 살아나야지. 그리고 기관이 좀 움직여줘야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세들이 나오고 종목은 되게 좁아집니다. 시장에 돈이 적기 때문에. 시장이 돈이 많을 때는 1번부터 10번 타자까지 다 안타를 쳤지만 거기서 상위 타선을 홈런 치고 근데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뭐랄까 전반적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위 타선 일부만 안타 치고 나머지 다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종목 매매를 집중하셔야 된다.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좀 절망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부터 약간 비관적인 전망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이 3,316포인트에서 금리가 몇 %였습니까? 미국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당분간 시장은 그냥 박스니까 시장에 너무 막 신경 쓸 상황이 이제 오히려 아니다. 그거는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2,900 가느냐, 2,800 가느냐 이 포인트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시황이 여기서 이 하락의 정점만 하나 찍어 놓으면 이제 포지션을 제가 2012년 이후 시장하고 자꾸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 있죠. 여기 그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때 여기처럼 이 자리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클라이막스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일단은 진정만 되면 그리고 나서 이게 상승장입니까? 이게 다 조정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그냥 막 상황에 내몰려 갖고 이성적 판단을 못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조정이 충분히 나왔어요. 충분히. 이때는 제가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를 할 때는 안 들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히려 제가 반대로 여기는 이제 주식 좀 사도 될 것 같다. 시스템 위기는 안 보인다. 괜히 흔들리는 거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주에 제가 시황 틀렸지만 틀렸다고 다시 주식 빼야 된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수 포인트가 2,800 갈지 2,900 갈지 어떨지 뭐 3,000 이상은 저는 안 보고요. 여기까지 어렵다고 보고 좌우간 여기 어디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식들이 뭐 일동 상승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과거의 수많은 조정장은 내려올 때는 10종목이 다 내려왔지만 반등할 때는 유동성이 약하면 3개만 올라가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만 멈춰 있고 그리고 조금 유동성이 괜찮으면 한 5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5개 없으면 반등할 때 수익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떨어진 종목들 시장이 반등하면 회복하겠지 거기서 회복을 못 해버리면 이제 멘탈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무슨 종목을 점검을 하냐. 제가 오늘 이따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1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오늘 다른 거보다 뭐 오늘 밤에 미국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미국 떨어지는 것도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예. 뭐 지금 미국 선물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시스템 위험 없다면 미국도 조정 일단은 1단계로는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이게 점도표인데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갔네. 여기 6월달 FOMC 점도표거든요. 이게 지금 중립금리가 2.5가 됐고요. 올해 연말 목표금리가 3.25에서 이게 3.2 상단으로 봅시다. 3.5거든요. 오늘 1.75 됐어요. 상단 금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올해 연내 1.75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4번 남았는데 0.5, 0.5, 0.5, 0.25예요. 예. 혹은 0.75 하면은 그 다음에 0.5, 0.25, 0.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렇게 남은 거예요. 4번이.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0.25 이상이니까 일단은 긴축인 거고 이 정도를 이미 다 보여줬어요. 불확실성을 제거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시 또 지난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CPI 또 경계하겠지만 그러면 다음 달에 0.75 한다고 이미 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아마 큰 재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추가 충격은 일단 아닌 것 같다고 대응하시되 이거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이따가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 공개방송 꼭 들어와서 들으세요. 자,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물가도 부담이고, 시장도 일단 상승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낙폭과대 아니에요. 낙폭과대를 하시려면 실적 대비해서 이번에 너무 많이 떨어진 거, 그런 거는 좀 해도 돼요. 실적 대비해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면,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인플레이션 있고 뭐 등등등인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이후에도 성장이 가능할 것 같은 산업과 주식을 찾고 골라야지 그쪽에서만 플레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장에도 종목이 52주 최고가가 나요. 이런 좀 종목 분류가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하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틀리긴 했으나 지금도 마찬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막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오히려 내 포트폴리오를 계속 점검을 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공개방송 있으니 유튜브 라이브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